지난 7월 중순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 한국인 교수가 전남대 학생 독립운동 연구소로 귀한 자료를 보내왔다. 생도 심득. 일제치하 1929년에 만들어진 이 작은 책자는 광주 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 휴대하고 다녀야 했던 일종의 지침서였다. 여기에는 조선 학생들의 복장 규정부터 상황별 행동 수칙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생도 힘득인데요. 이 생도 힘득은 당시 이제 식민 시대에 조선 학생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어떤 정당화시키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종의 하나의 중요한 장치로서 항상 휴대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광주 고보가 들어 있어요. 광주 공립 보통학교라는 학생들에 대한 규칙은 결국은 이 당시 1929년도 4월달에 만들어질 때 이때 이 내용들은 적어도 이 시기에 광주 지역에서의 학생들의 동향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서 1929년 4월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에는 당시 광주고보 학생들이 열차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는데 일제 강점기 통학 열차에선 한일 학생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도 그랬다. 그날 오후 4시 45분 광주역을 출발한 열차는 5시 35분경 나주역에 도착한다. 승객들이 내리고 개찰구에서 후쿠다를 비롯한 일본 학생들이 광주 여고보 박기옥 등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녀석이? 이를 본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자 광주고보 2학년생인 박준채가 후쿠다를 꾸짖는다. 이 자식아! 뭐야? 왜 집적거리는 거야? 그때 후쿠다의 입에서 조센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에 흥분한 박준채가 그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 다툼은 급기야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으로 번진다. 이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점차 이제 확산 일로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제의 편파 대응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월 31일에 박준채가 집에 가려고 이제 광주역에서 열차에 올랐죠.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또 시비를 걸었고 또 기차 안에 있던 일본 승무원 또 일본 기자들은 박준채를 마구 비난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1월 1일이죠. 후쿠다가 자기 학교에 사실을 보고를 했어요. 그 사실은 광주고보에 전해졌고 광주고보 일본인 교사는 박준채를 일방적으로 훈계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학생들은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11월 3일) 그날은 우리의 개천절이었지만 일본인들에겐 일왕 메이지의 생일인 명치절이었다.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해 기미가요를 불러야 했던 한국 학생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반일 감정은 폭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조선인 학생이 일본 학생들에게 단도로 얼굴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 결국 한일 학생들 간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4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충돌이 일어난다. 이후 학생 결사 조직인 독서회 중앙본부의 장재성 등은 좀 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항일 투쟁의 방향을 제시한다. 학생들의 분노 대상을 일본 학생에서 일본 제국주의로 돌려 전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시위대는 시내를 누비며 대한독립 만세와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를 외쳤다. 이것이 제1차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광주에서 학생들에 의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 학생들에게 가해진 식민지 교육은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시의 교과서이다. 보통학교 수신서라는 이름으로 1918년에 출간된 이 책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도덕책이다. 이 책을 펼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일본의 왕 메이지에 대한 내용이 한 단락으로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 조선인 학생들이 지켜야 할 도덕의 하나로 일왕에 대해 배우게 한 것이다. 조선인 학생들이 국어라고 배운 것은 일본어였고 우리의 땅 한반도는 일본의 한 지역일 뿐이었다.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일본의 우민화 정책 아래 조선인과 일본인은 교육 기회에서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그 차별은 고등교육 기관으로 갈수록 더 심해졌다. 이와 함께 일제의 경제적 수탈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특히 비옥한 토지와 항구를 가진 호남은 주요 수탈지로서 더욱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1930년 당시 나주군의 1인당 토지 소유를 보면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약 30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이 드넓은 나주 평야 대부분이 일본인의 땅이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 탄압과 차별 속에서 불만과 반일 감정이 쌓이고 항일 의식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의 저항은 등교 거부, 농성 등을 하는 동맹 휴교의 형태로 시작해 가두 시위로 확장되며 교육 여건 개선에서 식민지 차별 철폐, 민족 독립으로 저항의 목표가 발전한다. 이런 학생들의 저항 운동을 주도한 것은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서해과학 연구 모임에서 기반한 성진회와 그 성진회가 기초가 돼 세워진 독서회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신간회와 청년동맹 등의 사회단체가 함께한다. 학생 비밀결사는 일제에 맞서 동맹 휴학을 주도하고 이는 이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뿌리가 된다. 성진회를 이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형태의 소위 말한 작거나 큰 형태의 소위 말한 학생 조직들이 암약을 하게 되고 그 암약했던 학생들이 뭐 기숙사나 아니면 또는 바깥에 어떤 교회 공간에서 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뭔가 항일에 했던 기풍을 만들게 되고요. 이 기풍들이 1928년도쯤에 바로 광주 지역에 일어났던 대맹유가 있는데 이 맹유, 1928년도 6월 달에 일어났던 맹유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들의 힘은 바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일단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의 힘으로 어떤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그 학교 문제나 민족 문제 이런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게 하는 어떤 주체로서 나타났던 점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서울이나 아니면은 일본에서 유학했던 광주 지역의 청년 운동 또는 광주 지역에서 학생 졸업했던 선배들 있죠. 이런 분들이 유학생이 돼가지고 기존의 이 고보생들을 지원해주는 소위 말한 또 다른 형태의 소위 말한 그 연대 세력으로
자리를 매김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항일에 어떤 또 다른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29년 10월 30일에 일어난 나주역 사건은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11월 3일 1차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후 학생 투쟁지도 본부가 설치되고 광주 학생들의 시위를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11월 3일) 대대적인 학생 저항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휴교령을 내렸죠. 그리고 가담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서울에 있는 사회단체와 언론기관들이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 파악에 나섰죠. 학생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동맹휴학, 시험 거부, 경문 살포, 교내 시위, 가두 시위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을 했죠. 그러자 바로 인근에 있는 목포, 나주, 한평에서 그리고 담양, 강진, 여수, 순천 등지에서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항일운동을 펼쳤죠. 전남 일원에 그치지 않고 마침내 12월 5일부터는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전국 도처, 전북, 경기,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전국 각지에서 동참하게 되죠. 통계상, 자, 이거 어디까지 통계상이죠? 194개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까지 확산된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간도 지역을 비롯해 북경, 상해 등지에서 항일 활동이 이어졌고 러시아와 미국에서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또 당시 해외에서 활동했던 운동가들 중에 약간 좀 주춤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냐, 한국인 신문을 통해서 하는데 당시 뭐 선봉 같은 연해주에 있는 선봉지 이런 데서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학생 광주에서 의거를 큰 운동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소위 말하는 그쪽 지역의 운동들을 단결하게 되죠. 해외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명망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운동에 활력을 잃었어요. 근데 대중적 운동으로 폭발을 해버리는 운동이 광주학생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외에서의 약간 침체됐던 해외 독립운동, 해외 한인 독립운동 또는 명망가 중심의 독립운동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제는 이러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확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2012년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는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에 있던 비밀 문서를 입수한다. 1930년 3월 22일에 작성된 이 문서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3.1운동에 필적하는 독립운동으로 보고 중국과 연해주, 미국 호놀룰루 등지에서 광주 학생운동 관련 기사를 수집해 정리한 것이다. 어쩌면 이게 이 3.1운동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게 또 폭발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해요. 감시학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각지 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일본의 소위 말하는 총독부나 아니면 영사관들, 각 지역 영사관들 있죠. 영사관들의 경찰관들을 파견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니까 광주학생운동의 열기를 모아서 뭔가 민족운동, 거족적 민족운동으로 또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본국 정부에 뭔가 어떤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간 거죠.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과 1926년의 6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이라 말한다. 그런데 60만세운동이
서울 지역의 일부 학생들이 주도한 것과 달리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어냈다. 이것이 우리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광주라는 지방, 또 하나는 학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갔습니까?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머물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었죠. 우리 역사상 이런 케이스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선구적이에요. 이를 계승한 것이 4.19이고 5.18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일제의 서슬퍼런 억압 속에서 부당함에 항거하며 조국의 해방을 외친 피 끓는 학생들의 뜨거운 외침이었다. 1929년 11월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항일 저항운동의 물결로 확산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항일 의병, 광주 학생 독립운동,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온 의향 남도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